일부 때보다 박수 소리 더 커졌는데. 사람은 적어요. 네,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우은식 원내대표, 일부 때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핵심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많이 해주셨어요. 정기국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 2부는 역시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녹음 장소도 박주민 의원님실, 일하는 방 박주민 의원님실에서 지저분한 방 방송을 진행합니다. 2부 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님이신 김홍걸 박사님 모시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번 다이어트 얘기했더니 댓글에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뭘 막 마시시던데, 그때 보니까. 별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은 잘 안 빠지네요. 운동을 해야 빠지는데, 식사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살 빠졌던 게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 많이 하면서 살 그때는 안 빠졌고. 그때는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근데 선거운동이 살 진짜 많이 빠져요. 선거운동. 박주민 의원님. 저 대선 때는 빠졌다가 그 이후에 마음 놓고 먹었더니 쪘어요. 내년 또 지방선거 우리 선거운동 또 있으니까 또 한번 세게 해야죠. 네. 하여튼 최근에 이제 우리 국회 이제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순서에 우은식 원내대표님 오셔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또 굉장히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개인의 이제 개인기로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이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서 얻은 지지고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약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제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 거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덤벼야겠죠. 지금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이번 야당의 근데 공세가 주로 이제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에서 많이 다룰 것 같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인사, 계란,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핵 문제 안보 이런 쪽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우리 정부의 정책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당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야당이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아마 굉장히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텐데 우리 국회에서 잘 막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 최근에 징역 4년 언도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의원님. 정당한 판결이죠. 정당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실은 파기환송했을 때 이유가 그 국정원 직원의 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2개의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파기했거든요. 대법원의 결정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냥 나머지 증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 최근에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나왔던 2건의 문건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증거를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정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전에 2심에선 징역 3년이었어요.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엄중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글쎄 말이에요. 국정원 심리 전당국 직원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그렇죠.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면은 그 정권에서 이렇게 발탁되고 성공하려면 뻔뻔한 것이 아마 필수 조건이 아니었나. 염치 없는 사람만 어떻게 테스트해서 골라서
뽑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이 자기들의 죄상이 많거나에 드러나도 전혀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 기가 죽는 법이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참 예,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력과 경력을 보면 사실 국정원장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울시에서 공직자였는데 부시장이죠, 부시장. 뭐 상수도 본부장 하시고 뭐 구청장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발탁된 배경이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그분과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제 굉장히 외톨이였다고 그래요. 맞아요. 남들과 어울리질 못하고 밥도 혼자 먹었대요. 예, 혼자 먹고 그러니까 전혀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적응력이 없었 운이 좋았던 것이 이제 95년에 지방선거 때 네. 처음 이제 단체장들을 처음 직선으로 뽑게 되면서 서울시의 소위 엘리트 공무원들이 네. 전부 나도 시장 하겠다, 구청장 하겠다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네. 자기들의 경쟁자가 다 없어진 자리가 공석이 많이 예, 생겼구나. 그 탓도 있고 이분이 전형적인 영혼 없는 공무원인데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다 방송 종합 분위기. 네. 다 다른 거는 다 신통치 않은데 유일하게 윗사람 앞에서 그 브리핑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냥 옳고 그런 거 뭐 따지고 나중에 말썽 나면 어떨까 이런 거 걱정을 하지 않고 네. 이명박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또 국정원 일이란 게 아마 그쪽이 아마 그만둘 때까지도 상당 부분은 중요한 업무들을 파악 못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또 청와대에서 좋아할 부분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곳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뭐 제가 폄하 발언을 하는 거 아니지만 뭐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장 이제 이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국정원장으로 했는데 아까 브리핑 잘하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위에서 오다 내리면 굉장히 식견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우리 당의 이해찬 전 네. 총리님 네네. 그분이 그 당시에 정무부시장 하셨기 때문에 밑에 두고 쓰신 적도 있을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잘못된 충성심, 예? 과잉 충성을 좀 하는 분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쁜 권력이 쓰기는 좋은 사람이지. 뭐 나쁜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형적인 사냥개 타입. 네.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이번에 판결받은 요 사건, 네. 요 사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요거 말고 지금 30여 개 팀의 외곽팀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윗선 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별도로. 제가 보기에 뭐 사실 이번 형량이 좀 미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전모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사실 더 나와야 하는 건데 네. 이제 미흡하기도 하지만 뭐 추가로 기소될 부분이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있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MB 관련설, 네. 지시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국정원 내에서 댓글 부대 그거 하기 위해서 네. 조직까지 개편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고 맞아요. 네.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에도 책임이 가는 것이니까 네, 네. 둘 중에 뭐냐 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MB 스타일이 흔적을 안 남긴대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뭐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네. 잘 아시죠. 지금 댓글 부대 분들도 지금 계속 검찰에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좀 뭐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 댓글 부대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뭐 순수히 말을 네. 해준다고 그래요. 지금 외곽팀 팀장들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지시로 했다라는 진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네.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충격적인 것은 그 팀장 중에 하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와의 연관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TF, 국정원 TF에서 제출했던 두 가지 문건도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됐던 걸로 확인되고 네,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개편은 국정원법 4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관련된 문건 보고한 거 확인됐죠. 네네. 조직 개편은 당연히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인적인 교류도 지금 관련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유사한 공작이 박근혜 정권 때도 네. 계속 된 걸로 봐서 네. 아예 그냥 다른 그 원장 때도 네. 많이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의심이 가는 거죠.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조국은 북한이다. 이 워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은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원세훈의 직접 워딩인가요? 뭐 내부적으로 그 팀에서, 네, 팀에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회의해서 짜낸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댓글 부대가 썼던 댓글들을 그냥 혼자 막 쓰는 게 아니라요. 논지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줄거리와 이런 스토리와 이런 틀을 써라라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논지를 주는 것에 자료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뭔가 이런 내용으로 좀 써라라고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또 원세훈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오늘 그 홍준표 대표가 뭐 댓글 좀 했다고 그래서 그게 대선에 무슨 영향이 있었겠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떤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데, 뭐 검사까지 하셨고 공당의 대표란 분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일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그게 아무 영향이 없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앞으로 우리 쪽에서 그거 해도 괜찮다는 소리인지.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좀 정신세계가 조금 독특하시죠. 네. 독특하세요. 그리고 좀 뭐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도 이제 바로 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이제 반성한다는 자세는 절대 아닌 거죠. 네. 네. 지금 이 사건을 계속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측면에서 또 수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투는 모습을 근데 보여줘야 추가 돼요.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지금까지 네. 나왔던 증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팀의 팀장들이 다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네네. 팀장들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해야 되나요? 신분 같은 걸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던 단체들의 뭐 네. 소속돼 있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 이 문제를 하여튼 검찰과 우리 사법부에서 아주 좀 엄중히 받아들여서 다시는 우리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제 불렸던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이제 1심이 이제 5년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뇌물이 유죄가 나오니까 많은 네. 국민들이 삼성이라서 무죄가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사실상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네. 아슬아슬하게 인정을 해준 것 아닌가?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은 최소한 집행유예, 더 심하면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사는 내용과 구조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그래도 뇌물죄 유죄 나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재판이 돌아가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 지금 한 몇 명 정도 선임해 놨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엄청날 것 같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예. 네. 뭐 무더기로 여러 명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다 루머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걸었다느니, 네. 뭐, 루머가 많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이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정유라 씨. 정유라 그리고 씨 우리 증언이죠. 공정거래위원장님이신 원래 삼성 저격수인데 최근에는 뇌물죄 잡아낸 저승사자 네. 김상조 위원장이라고 좀 평가받고 계시거든요.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때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미친 영향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승계 국면에서 삼성의 핵심적인 그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 네네, 하고 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어떤
승계 국면에서의 뇌물수수라는 그 구조를 좀 학문적으로, 네. 그 법리적으로 좀 밝혀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너무 이거를 좁게 적용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거 도와주세요. 네. 또 대통령은 또 이거를 꼭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야만 그 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은 네.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묵시적으로 한 것도 네. 다 그 뜻을 해석해 가지고 뇌물죄 적용을 해야 된다 네. 하는 논리를 그분이 내신 거죠. 그 삼성 재판이 이제 1심 재판 때는 이제 무죄, 그러니까 그 이재용 회장 측에서 이제 무죄를 계속 강조했는데 조금 그 기소가 바뀔 것 같다는 예측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일부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뭐 집행유예 같은 것으로 이제 반성하고, 네네. 지금 봐서는 그런 전략도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선고된 형이 5년입니다. 네네. 5년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선고를 할 때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니 너는 원래 몇 년에 처해야 되는데 몇 년으로 깎아주마 이러면서 선고를 하는데 네네. 이 깎아주마라는 부분은 안 했어요. 즉 이런 걸 장량강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고를 5년 한 거예요. 네. 장량강경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뭔가 이 삼성 또는 이재용 측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1심 때와 달리 반성하고 있구나. 또는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양형의 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강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삼성 재판은 정말 좀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근데 일단은 하여튼 저도 이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뇌물 부분에 유죄가 나와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미르하고 K스포츠에 주기로 했던 220억 부분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르하고 K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판결문에 해놨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돈을 뜯긴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써놨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이 미르하고 K스포츠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선택적으로. 뇌물 아니면 강요. 뇌물 아니면 강요. 그러니까 어느 거든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번 판결문은 어떻게든 뭐 강요 비슷하게는 해놔가지고 강요죄로 인정될 여지도 좀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이 재판은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과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재판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롯데 신동민 회장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면세점 관련된 대가성 인정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인가요? 핵심적인 부분인데 삼성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구조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K스포츠 미르 이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무죄를 이미 이재용 회장한테 해놨잖아요. 뜯긴 걸로 오히려 본 거잖아요. 이거 롯데 문제도 저희가 좀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분명하게 롯데 신동민 회장도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뭐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롯데라는 기업이 사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로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은 그래도 제조해서 뭐 반도체라도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발해서 좀 수출해서 국가에도 도움이 됐는데 로비는 주로 다 유통 이쪽이잖아요. 소비재로만. 그래서 조금 삼성과 또 롯데는 이 회사의 성격도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김홍걸 박사님 오셨으니까 좀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 연합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긴 했는데요.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다행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불행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 새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좀, 자기 고집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주고받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양보와 타협, 네.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양당의 무슨 합당이니 연대니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는 시각도 많은데 물론 또 선거 때 가서 급해지면 연대를 해서 뭐 특정 지역은 국민의당이 공천하고 뭐 어느 지역은 바른정당이 공천하고 양쪽이 생존을 위해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의 이제 가장 고민은 그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바른정당은 이제 TK를 기반으로 하는데 연대를 만약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당 그 호남 쪽의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요. 네. 또 반면 또 대구 쪽도 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게 되면 아마 대구 정서도 그것은 아마 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로 명분은 약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강하고 네네. 또 양쪽이 다 예전에 우리가 뭐 선거에서 이 연대, 네. 단일화 네. 이런 걸 할 때 지금 바른정당 사람들도 옛날에 새누리당 있을 때 네. 야합이다, 유권자를 우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죠. 했었고 네네네. 또 국민의당도 작년 총선 때부터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네. 이거 잘못하면 야권 분열로 다 공멸한다. 어떻게든 연대를 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뭐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느니 하면서 네네. 예, 심한 말을 해가면서 근데 네. 과연 다시 그걸 네. 이 말을 바꿔가면서 이 무슨 논리로 그걸 합리화할지 네, 그 네. 참 흥미롭고요. 네. 또 하나 그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 그 지방선거에서 이 예전에 하던 네, 네. 얘기하던 공천 네. 이 뭐 구청장이라든가 네, 네, 뭐 네, 네. 구의원 네. 이런 쪽 이 기초의원 네. 공천하지 말자. 네. 정당 공천 없애자. 아. 그것도 다시 또 이제 흐지부지했던 거 버려놨던 거 다시 꺼냈는데 그 속셈을 보자면 양쪽 당이 다 당세가 약하니까 네네. 차라리 전부 무소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자기네들한테는 유리하지. 조금 낫다 하는 그렇네.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바른정당의 일부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은 자유한국당. 어제 자유한국당과 뭔가를 하고 또 하태경 의원하고 이렇게 또 일부는 국민의당하고 또 뭘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 두 개로 쪼개져서 일부는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일부는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바른정당이? 근데 지금 국민의당 자체도 네. 바른정당 사람들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집이 이거 무너질 것 같아서 옆집으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그 옆집도 옆에 벽에 보니까 균열이 가고 있어. 균열이 가고 있으면 물 새고 있어 막. 거기 가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분열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양쪽이 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 기초공사 아닙니까? 탓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 안철수 대표 이번에 이제 뭐 간신히 과반을 넘겨서 1차 이제 투표에서 통과돼서 이제 그 대표가 되셨는데 예측하셨어요? 결선 투표. 아니, 많은 분들이 다 결선 투표를 예상했는데. 대부분 되신다고는 네, 그렇죠. 봤잖아요. 네. 그죠? 의외로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이 득표력이 약한 거로. 네, 약한 거로 봐야죠. 네, 그만큼 네. 또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 큰 거였고요. 예. 지분이 생각보다 뭐 막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벤처 기업가고 이번에 그 출사표를 던진 것은 정말 치밀한 계산 속에 저는 뭐 당선 확신을 갖고 이제 출마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 안 됐으면 정말 정치 생명이 거의 뭐 끊길 정도로 아주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이번에 출마했던 이유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분포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좀 많이 장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내의 의원들은 반대가 훨씬 많았는데 네. 원외위원장이나 내년에 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은 네. 이제 찬성을 많이 해줘서 네, 네. 된 거 아닙니까? 뭐 간신히 됐지만. 네, 네. 근데 그분들 심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대로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진짜 참패를 당할 것이 뻔하고 네. 뭐 잘못하면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가는 것보다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렇죠.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믿져야 본전이다.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네, 네, 네. 이게 안철수 대표가 사실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 시기에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것이 무리수일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무리수라도 둬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말든 네네. 그분들은 일단 지푸라기 잡아보자. 네, 뭔가 시도를 해야지 네. 이대로 둬가지고는 당이 그냥 사라질 테니까 네. 그거라도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네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다른 좀 주제인데 그 안철수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 만났잖아요. 지난번 TV 토론회 때 얼굴 안 보고 TV 토론하던 분이 굉장히 화들짝 서로 웃고 이게 국민들한테 볼 때 이런 자그마한 문제가 굉장히 불신의 정치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뭐라 그랬죠? 안철수 대표가 네, 뭐 홍준표 후보는 얼굴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이랬잖아요. 후보는 그때 돼지 발정제인가요? 네네. 그거 나오고 나서 당신은 사퇴해야 될 후보니까 아예 나는 당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얼굴을 안 이런 보겠다. 식의 태도였었죠, 그때는. 네. 근데 어저께 뭐 많은 이야기를 논의했다고 그래요. 뭐 비공개 논의도 하고. 예. 네.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됨으로써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입법 개혁 과제 이쪽도 좀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주요 타겟을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주 타겟으로 볼 것 같아요. 또 지방선거 호남의 어떤 그 정치 분위기도 저희 당과는 한 번에 꼭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높일 것 같거든요. 박주민 의원님 걱정 네. 안 해도 되죠? 지금 분위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까지 근데 짧은 기간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저희가 몇 번 경험해 봤지만 진짜 역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네. 겸손하고 네.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네.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 당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김홍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현 대표의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솔직히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을 이끌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진 않죠. 네네.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본인도 뭔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 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한동안은 강경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네네. 근데 저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예전보다 뭐 많이 악화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내에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안철수 대표의 지위를 따를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네. 그분들도 뭐 자기 장래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을 그걸 따라가겠는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네. 국민당은 뭐 국회도 국회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포석으로 한 이제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존폐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지방선거 호남 분위기는 좀 국민의당이 아직도 여론조사를 보면 한 5%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뭐 네.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뭐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 네. 지역의 분위기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플러스가 안 되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낫다는 호남에서도. 정도로 호남에서도요. 그런 곳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되신 것도 네. 호남에서는 글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는 별로 국민의당 지지율을 저조했다고 높이는데 그러죠. 네네.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대부분의 호남 쪽,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조차도 이 여론이 안철수 대표는 좀
조용히 근신하다 나오는 게 낫다고 봤는데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호남에서 민심을 다시 얻기가 쉽지 않을 않다. 겁니다. 네.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든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야 한다. 이거 갑자기 부산시장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네,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네. 그렇게 한 3일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부산시장. 그거는 안철수 대표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골로 보는 발언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부산을 나가야 된다. 서울시장은 손학규 대표를 언급하셨고. 네. 글쎄요, 뭐 그게 무슨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대표까지 같이 보내시는. 근데 저는 이미 네. 안철수 대표가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 네. 뭔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세우려는 그 시도는 이미 4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좀 그러니까 늦었어. 노원을 출마하지 말고 그때 김무성 그때 거기 나왔죠. 의원을 네네, 상대로 나왔죠. 네네. 그때 강하게 거기서 이 승부를 걸었어야 됐는데 그걸 피하고 노원 쉬운 곳으로 가버리는 네. 바람에 이미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부산 다니면서 거기 분들 이제 여론을 들어봤지만 대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출신만 부산이지 부산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하고 애정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박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가 부산 절대 안 가요. 부산에서 학교도 나왔어요, 거기. 중학교. 그렇죠. 네. 부산고등학교까지 네, 고등학교 나왔죠.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이 별로 이 고향을 떠난 후로 대학교 들어가서 네네. 그 후로 전혀 챙기질 않았기 때문에 네네. 별로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부산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상대에 대한 애착이 네, 애정도 별로 없고.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 미묘한 시기에 안철수 대표가 아마 생각지도 않은 이 부산 시장론을 끄집어내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에 나오면 당선될 것 같냐 했더니 정치란 건 상징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 의도가 무엇이라는 거지. 정말 당을 위해서냐. 글쎄요. 근데 네. 좀 전에 네. 골로 보낸다는 표현을 쓰셨기 네.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골로 보내시네. 예, 아니요. 8월 18일 날 네. 저희 아버지 그 오전에 네. 추도식을 네. 하고 나서 오후에 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네. 이 추모 네. 세미나도 하고 네. 학술 세미나하고 네. 제가 이제 김한정 의원 네. 그리고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서전 쓰셨던 김태근 작가 네. 이렇게 해서 톡쇼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이 네. 생각지 않던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여기서 거를? 인용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말을. 지난번 선거 초반에 그 박지원 의원께서 네. 이 문재인 후보가 네.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런 적이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최경환 의원이 하셨냐 하면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오래 갔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옆에서 모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신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내가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만 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대통령을 맡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정말 귀재이셨다 네, 네. 하는 걸 느낀다. 네. 이 말씀을 한 기사를 아버지가 보시면서 네, 네.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네. 그 기사를 또 나중에 또 쳐다보시고 네, 네. 하셨다고 하면서 이 갈등서를 네, 네. 부인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유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네, 그 얘기는 네, 모르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종종 앞으로 써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죠. 아니, 근데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관계는 그 비서관 출신의 의원님들보다는 김홍걸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죠. 네. 그건 아마 그 진실에 대해서는 김홍걸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이 전혀 원한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같은 편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두고두고 한을 품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식장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두 분 사이는 들었던 것처럼 뭐 그런 불화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구나. 가족이 무너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번 이제 마지막 강연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공통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공통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봤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표 부산 얘기를 왜 했냐는 거, 그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아니, 그게. 당을 위해서? 아니, 저는,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은 뭐, 대표 그만두신 후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하나하나 말씀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김용호 의원님 굉장히 집착하시는데요. 편하게 그냥 막 이 말씀 저 말씀 하시고 뭐 남들이 그 뭐 TV 톡쇼에서도 그러시던데 남들이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까다로운 질문하면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다. 근데 하여튼 뭐 박지원 대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고민하는 뭐 기사들이 이제 막 나와요. 부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대 아니라고. 저도 부산은 안 가실 것 같은데. 절대 안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죠? 하태경 의원이 또 발언했나요? 뭐 서울시장은 유승민, 전남도지사는 박지원 대표. 뭐 부산시장은 안철수 해서 나름대로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연대서를 아마 쭉 구체적으로 발표한 유승민 의원님은 대구시장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승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승민 대표가 딱 얘기했어. 나는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고. 그것도 골로 보내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정적을 죽이는 그런 정치도 많았잖아요. 근데 아까 뭐 그 국민의당 사정을 얘기했는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철수 의원이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되고 또 서울시장 출마도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것 같다고.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지방선거 할 때 잘 아시지만 시장 1번 찍으면 구청장도 1번, 지방 뭐 의원도 1번 이렇게 가니까 시장 후보가 자기네가 아예 없어버리면 이게 상당한 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당선 못 될 후보라도 좋으니까 후보 내라. 그렇죠. 이런 거는 각 당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아마 서울시장 관련돼서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도 1등은 굳건하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다른 후보에 비하면 뭐 두세 배 차이로 1등을 차지하고 계시고, 이제 2위가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가신다는데 왜 자꾸 서울시장?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뭐 더 이제 우리 크게 높은 거죠. 진미 시장님. 그리고 이제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한 1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보다 낮은 건 굴욕인데.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 누구예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4몇 %가 나왔어.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님이 또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실천하는 분인데. 이 얘기를 들으시겠죠, 뭐. 이거 아마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 아마 좀 이따 트위터도 한번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실천하고 계실지 몰라요. 서울시장의 꿈을 오늘부터 펼칠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 이제 방송이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국정감사 기간, 정기국회 기간에 이제 국회에서 서당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동선은 조금 예전보다는 안 좋겠지만 우리 김문걸 박사님 자주 좀 저도 뭐 마포 그 스튜디오보다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오기가 길만 건너면 되니까. 오늘 저녁 8시에 저희가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 사실 통과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안건 중에 하나가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인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오늘도 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정말요? 네.
이건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8월 31일입니다. 이제 내일 9월 1일부터 9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리죠. 그래서 뭐 예산 문제 또 우리 국정감사 문제 이제 많은 현안에 대해서 직접 국회에 와서 우리 서당회 진행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의원님들의 국회 활약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정기국회가 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국회가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앞으로 5년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중요한데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무력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좀 도와주시고 여론을 일으키셔서 이번 국회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이제 뭐 가장 과제가 많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은 여당 되면 편할 줄만 알았는데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정기국회인데 우리가 야당 때는 검을 들고 칼만 들었는데 여당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패만 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검과 방패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 입법 개혁 과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회 제25회 2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 대법원의 결정 하나도 손 안 댔어요. 네. 그냥 나머지 증거로 해가지고 증거로만, 네.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 최근에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나왔던 2건의 문건 정도 네네. 그 정도 가지고 증거를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뭐 크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당연한 결정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전에 2심에선 징역 3년이었어요.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렇게 엄중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글쎄 말이에요. 국정원 심리 전당국 직원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거잖아요. 야, 근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그렇죠.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죠.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면은 그 정권에서 이렇게 발탁되고 성공하려면 그 뻔뻔한 것이 아마 필수 조건이 아니었나. 염치 없는 사람만 어떻게 테스트해서 골라서 뽑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자기들의 죄상이 많거나에 드러나도 전혀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 기가 죽는 법이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력과 경력을 보면 사실 국정원장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울시에서 공직자였는데 부시장. 뭐 상수도 본부장 하시고 뭐 구청장 하시고 그러니까 발탁된 배경이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분과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제 굉장히 외톨이였다고 그래요. 맞아요. 남들과 어울리질 못하고 밥도 혼자 먹었대요. 예, 혼자 먹고 그러니까 전혀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적응력이 없었 운이 좋았던 것이 이제 95년에 지방선거 때 처음 이제 단체장들을 처음 직선으로 뽑게 되면서 서울시의 소위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부 나도 시장 하겠다, 구청장 하겠다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자기들의 경쟁자가 다 없어진 자리가 공석이 많이 생겼구나. 그 탓도 있고 이분이 전형적인 영혼 없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방송 조합 분위기. 다 다른 거는 다 신통치 않은데 유일하게 윗사람 앞에서 그 브리핑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냥 옳고 그런 거 뭐 따지고 나중에 말썽 나면 어떨까 이런 거 걱정을 하지 않고 네. 그 이명박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또 국정원 일이란 게 아마 그쪽이 아마 그만둘 때까지도 상당 부분은 중요한 업무들을 파악 못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또 청와대에서 좋아할 부분,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곳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뭐 제가 폄하 발언을 하는 거 아니지만 뭐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장 이제 이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국정원장으로 했는데 아까 브리핑 잘하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위에서 오다 내리면 굉장히 식견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 우리 당의 이해찬 전 네. 총리님 네네. 그분이 그 당시에 정무부시장 하셨기 때문에 밑에 두고 쓰신 적도 있을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충성, 잘못된 충성심, 네? 과잉 충성을 좀 하는 분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나쁜. 네. 다 그 뜻을 해석해 가지고 뇌물죄 적용을 해야 된다 네. 하는 논리를 그분이 내신 거죠. 그 삼성 재판이 이제 1심 재판 때는 이제 무죄, 그러니까 그 이재용 회장 측에서 이제 무죄를 계속 강조했는데 조금 그 기소가 바뀔 것 같다는 예측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일부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뭐 집행유예 같은 것으로 이제 반성하고, 네네. 지금 봐서는 그런 전략도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선고된 형이 5년입니다. 네네. 5년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선고를 할 때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니 너는 원래 몇 년에 처해야 되는데 몇 년으로 깎아주마 이러면서 선고를 하는데 네네. 이 깎아주마라는 부분은 안 했어요. 저기 이런 걸 장량강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고를 5년 한 거예요. 네. 장량강경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뭔가 이 삼성 또는 이재용 측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1심 때와 달리 반성하고 있구나. 또는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양형의 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강경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삼성 재판은 정말 좀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근데 일단은 하여튼 저도 이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뇌물 부분에 유죄가 나와서 일단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미르하고 K스포츠에 주기로 했던 220억 부분은 네네.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르하고 K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판결문에 해놨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돈을 뜯긴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써놨어요. 네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이 미르하고 K스포츠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네. 선택적으로. 네. 뇌물 아니면 강요. 뇌물 아니면 강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거든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번 판결문은 어떻게든 뭐 강요 비슷하게는 해놔가지고 네. 강요죄로 인정될 여지도 좀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이 재판은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과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재판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롯데 신동민 회장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면세점 관련된 대가성 인정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인가요? 네. 핵심적인 부분인데 삼성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주장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구조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K스포츠 미르 이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무죄를 이미 이종 회장한테 해놨잖아요. 뜯긴 걸로 오히려 본 거잖아요. 예. 이거 롯데 문제도 저희가 좀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분명하게 롯데 신동민 회장도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뭐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롯데라는 기업이 사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로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은 그래도 제조해서 뭐 반도체라도 새로 뭐 어떤 그 분야를 개발해서 좀 수출해서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데 로비는 주로 다 유통 이쪽이잖아요. 네, 소비재로만. 네. 군 권력이 쓰기는 좋은 사람이지 뭐 나쁜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형적인 사냥개 타입. 네.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이번에 판결받은 요 사건, 네. 요 사건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요거 말고 지금 30여 개 팀의 외곽팀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윗선 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별도로. 제가 보기에 뭐 사실 이번 형량이 좀 미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전모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사실 더 나와야 하는 건데 네. 이제 미흡하기도 하지만 뭐 추가로 기소될 부분이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MB 관련설, 네. 지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 지금 국정원 내에서 댓글 부대 그거 하기 위해서 네. 조직까지 개편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고 맞아요. 네.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에도 책임이 가는 것이니까 네. 둘 중에 뭐냐 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MB 스타일이 흔적을 안 남긴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뭐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네. 잘 아시죠. 지금 댓글 부대 분들도 지금 계속 검찰에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좀 뭐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 댓글 부대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뭐 순수히 말을 네. 해준다고 그래요. 지금 외곽팀 팀장들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지시로 했다라는 진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네.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충격적인 것은 그 팀장 중에 하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와의 연관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국정원 TF에서 제출했던 두 가지 문건도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됐던 걸로 확인되고 네,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개편은 국정원법 4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관련된 문건 보고한 거 확인됐죠. 네, 조직 네. 개편은 당연히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인적인 교류도 지금 네. 확인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 대통령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유사한 공작이 박근혜 정권 때도 네. 계속 된 걸로 봐서 네. 아예 그냥 다른 그 원장 때도 네. 많이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의심이 가는 거죠. 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조국은 북한이다. 이 워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은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원세훈의 직접 워딩인가요? 뭐 내부적으로 그 팀에서, 네, 팀에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회의해서 짜낸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댓글 부대가 썼던 댓글들을 그냥 혼자 막 쓰는 게 아니라요. 논지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줄거리와 이런 스토리와 이런 틀을 써라라고.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논지를 주는 것에 자료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뭔가 이런 내용으로 좀 써라라고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또 원세훈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오늘 그 홍준표 대표가 뭐 댓글 좀 했다고 그래서 그게 대선에 무슨 영향이 있었겠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떤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데 뭐 검사까지 하셨고 공당의 대표란 분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일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그게 아무 영향이 없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앞으로 우리 쪽에서 그 해도 괜찮다는 소리인지.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 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좀 정신세계가 조금 독특하시죠. 네. 독특하세요. 그리고 좀 뭐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도 이제 바로 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이제 반성한다는 자세는 절대 아닌 거죠. 네. 네, 네. 지금 이 사건을 계속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측면에서 또 수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이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투는 모습을 근데 보여줘야 추가 돼요.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지금까지 네. 나왔던 증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팀의 팀장들이 다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네네. 팀장들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해야 되나요? 신분 같은 걸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던 단체들의 뭐 네. 소속돼 있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 이 문제를 하여튼 검찰과 우리 사법부에서 아주 좀 엄중히 받아들여서 다시는 우리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제 불렸던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이제 1심이 이제 5년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뇌물이 유죄가 나오니까 많은 네. 국민들이 삼성이라서 무죄가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사실상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네. 아슬아슬하게 인정을 해준 것 아닌가?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은 최소한 집행유예, 더 심하면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사는 내용과 구조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그래도 뇌물죄 유죄 나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재판이 돌아가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 지금 한 몇 명 정도 손님이 났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날 것 같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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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더기로 여러 명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다 루머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걸었다느니 네. 뭐 루머가 많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이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정유라 씨. 정유라 그리고 씨 우리 증언이죠. 공정거래위원장님이신 원래 삼성 저격수인데 최근에는 뇌물죄 잡아낸 저승사자 네. 김상조 위원장이라고 좀 평가받고 계시거든요.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때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미친 영향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승계 국면에서 삼성의 핵심적인 그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 네네, 하고 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어떤 승계 국면에서의 뇌물 수수라는 그 구조를 좀 학문적으로 네. 또 법리적으로 좀 밝혀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너무 이거를 좁게 적용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거 도와주세요. 네. 또 대통령은 또 이거를 꼭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야만 그 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은 네.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묵시적으로 한 것도 일부 때보다 박수 소리 더 커졌는데 사람은 적어요. 네,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우은식 원내대표, 일부 때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핵심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많이 우리, 해주셨어요. 정기국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 2부는 역시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녹음 장소도 박주민 의원님실, 일하는 방 박주민 의원님실에서 지저분한 방. 예. 방송을 진행합니다. 2부 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님이신 김홍걸 박사님 모시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번 다이어트 얘기했더니 댓글에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뭘 막 근데- 마시시던데 그때 보니까. 뭐 별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은 잘 안 빠지네요. 운동을 해야 빠지는데 네. 식사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살 빠졌던 게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운동 많이 하면서 살 빠진 그때는 건 안 아니에요? 빠졌고 그때는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아닌데 선거 운동이 살 진짜 많이 빠져요. 선거 운동. 박주민 의원님. 저 대선 때는 빠졌다가 그 이후에 마음 놓고 먹었더니 쪘어요. 내년 또 지방선거 우리 선거 선거운동 또 세게 있으니까 또 한번 또 한번 세게 해야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 우리 국회 이제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순서에 우은식 원내대표님 오셔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또 굉장히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개인의 이제 개인기로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이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서 얻은 지지고 네.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국회가 시작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약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제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 거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덤벼야겠죠. 지금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이번 야당의 근데 공세가 주로 이제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에서 많이 다룰 것 같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인사, 네네. 계란, 네. 그다음에 예산, 북한 핵 문제, 핵 문제, 안보. 이런 쪽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각종 그 우리 정부의 정책들, 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 그렇죠.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당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야당이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아마 굉장히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텐데 우리 국회에서 잘 막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 최근에 징역 4년 언도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뭐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뭐 일부 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의원님 정당한 판결이죠. 정당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네. 대법원에서 사실은 파기환송했을 때 이유가 그 국정원 직원의 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2개의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네. 이유로 파기했거든요.